안녕하세요. 김대영 노무사입니다. 라이브 강의 시작하게 됐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주분들께서 노무 관리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근로기준법상 필수 상식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먼저 근로기준법이 뭔지, 근로기준법이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법들이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항목들을 넣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관련해서는 요즘에 주휴수당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무조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한테만 줘야 되는지, 주휴수당, 최저임금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해고도 이슈가 많죠.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들이 있고 해고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과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6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노동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규정을 한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근로조건상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정해놓는 거고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꼭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이 나오고 과태료가 나오는지 의무사항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5인 이상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고 범위가 다른데요. 이거는 여기서 딱 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5명 이상 항상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법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5명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예를 들면 연장 근로를 했을 때 50%를 할증해서 지급을 하도록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규정까지 4인 이하 영세한 그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명 기준을 두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규정들만 가져와 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해고 관련된 거예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경영상 불황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또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해서도 일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이 연장 근로의 한도거든요.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연장이나 야간 근로, 휴일에 일했을 때 50%씩 할증해서 주는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실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 중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규정들은 이거예요.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자를 1명 고용하든 2명 고용하는 사업장이든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이 있고요. 그리고 해고에 대한 정당성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30일 전에 미리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예고를 해야 한다라는 해고 예고 의무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돼서는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각각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를 1명 사용하는 사업장이든 2명 사용하는 사업장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그냥 5명을 채용한 인원수가 5명이냐 5명이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합니다. 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뭐냐라고 하면 법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개월 동안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출근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그 평균 값을 기준으로 내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달 동안 출근한 사람 수를 다 더해서 분자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1명이라도 출근했으면 가동한 날로 칩니다. 그래서 1개월 기준으로 해서 가동 일수를 분모로 놓고 평균 값을 구했을 때 그게 상시 근로자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1개월 단위로 산정을 해봤는데 5명이 넘는다. 5.1명, 5.2명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평균 값을 계산했는데 5명이 넘었어요. 넘었다 하더라도 한 달 가동일수가 30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6일이 4명, 3명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이었다. 그럼 예외적으로 평균값이 5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평균이 5명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가동일수 대비해서 5인 미만인 일수가 50%를 넘었냐 그 두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밑에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기재해 놨는데요. 이 모든 근로자, 알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다 포함시켜서 이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단시간, 하루만 출근하고 안 나온 일용직 근로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산정을 하고요. 심지어 대표자의 가족, 친족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포함시켜서 산정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1명도 없고 전체 인원이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돼요. 하지만 가족 외에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가족과 일반 근로자 모두 합산해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대표이사,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3.3%를 제외하는 프리랜서나 어떤 업무를 도급 맡겨서 하고 있는 수임인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죠. 여기까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로자를 사업장이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근로계약서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쉽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근로계약은 뭐냐면
직원이 쉽게 말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일을 하고 임금은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명확하게 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합의를 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놔야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용이하겠죠. 구두계약도 가능은 하죠.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구두계약도 가능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뭐 임금이 얼마로 우리가 계약했는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간에 서로 주장하는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관련, 근로조건 관련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로자가 출근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럼 다 써야 되느냐? 네, 다 써야 됩니다. 근로자라면 하루 일하고 그만둔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대리해서 작성하는 거 안 되고요.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또 질문 주시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대표자,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와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실제 계약 체결은 인사팀 팀장님이나 뭐 임원, 다른 등기이사분 이렇게 대리해서 그 계약서를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계약 체결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예시로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회사 이름이 있고 대형노무사 사무소 대표 김대용 하고 옆에 반드시 사업주 날인 또는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날인을 받으시고 여기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근로자분께서 나는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 라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부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한 줄을 더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계약서 한 부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서명과 사인까지 받아둔다면 근로자분께서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라고 신고했을 경우에도 증빙자료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면 될까요? 네. 첫 출근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을 좀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채용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수습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을 하다가 수습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서로 합의해서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신고가 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업주분들께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출근을 하면 일 시작하기 전에 첫날 바로 작성하셔야 돼요. 실제 사례예요. 근로자가 입사를 하자마자 사업주분이랑 갈등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하고 바로 노동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셨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간 사건이에요. 사업주분께서는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근로자는 이 경력 증명서나 자격증에 대한 증빙을 받고 나서 내가 확실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일은 먼저 시작은 했지만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려고 했지 억지로 작성하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출근하면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기재 항목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4가지만 필수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금,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주휴일, 그다음에 연차 휴가에 관련된 사항 4가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여기 4가지에 더해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있어야겠고요. 휴게 시간도 명시를 해야 되고 휴일과 휴가에 관련된 사항, 업무 내용, 장소, 그리고 9번째 많이 이걸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기 때문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별로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회사에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 대표자 개인한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고요. 혹시 내가 이거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해서 못했다, 이런 사정,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고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수사기록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정규직은 벌금이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처벌은 하진 않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희정지시를 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목별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필수기재 항목이라고 해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 중에서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그 다음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항목들을 누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항목당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이나 휴일, 그다음에 업무 내용이나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요걸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항목당 3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는데 계약서를 아예 작성을 하지 않은 거죠. 아까 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걸 다 누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서 합산해서 50만 원 3개, 30만 원 3개, 그래서 총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인원당 24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2분이 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곱하기 2에서 480만 원 인원당 부과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기재했다, 하나의 항목이 빠졌다라고 하면 저 항목에 대해서도 50만 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기재 항목은 꼭 챙겨 두시는 걸 바랄게요. 여기 항목들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9가지 항목은 무조건 기재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를 실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크게 3가지만 가져와서 강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건지 계약직, 기간을 정해서 채용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도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계약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쓰는 게 정규직이고요. 계약직은 계약 종료 일자를 명시를 하셔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정규직은 종료하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로를 하시는 거고요. 정년 도달하기 전에는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법하게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다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간 만료로 당연히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체크하실 부분은 수습 기간을 둘 건지인데요. 보통 이 법률상 개념이 수습 기간과 시용 기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업주분들께서 이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수습기간을 둔다라고만 기재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습기간은 일단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거예요. 정식 채용한 다음에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두는 거고요. 정식 채용이 됐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를 하려고 하면, 해고를 하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시용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다음에 업무 적격성이나 적합성을 평가를 거쳐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물론 본채용 거부하는 것도 근로계약을 일단 체결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긴 하지만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완화해서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긴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수습기간을 둔다라고만 했을 때 근로계약의 시용기간 적용할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분쟁 사례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근로계약 체결했던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이동 조치를 한다라든가, 내가 서울에 본사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대구나 대전,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했을 때 이거는 근로계약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직무를 맡기실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괄해서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셔야 이렇게 분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 양식인데요. 표준근로계약서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필수 기재 항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당사자 2명, 사업주하고 근로자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인사팀장이나 이사님 성함을 적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 소정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휴게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단순하게 얼마라고만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본급, 식대, 수당이 있다면 그거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상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부를 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마지막 조항이 있고, 그 밑에 근로자분께서 교부를 하셨다라고 서명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4번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에요. 이걸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아까 작성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 기재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기재하시면 안 되고 5일 또는 6일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근로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 대기시간이냐 이거 관련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실제 작업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시간도 있겠죠. 근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업무 개시하는 시간부터 업무가 끝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말 그대로 이런 지휘 감독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요.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로시간이 9시부터 5시 반까지 일하는 시간인데 뒤에 1시간을 휴게 시간을 중간에 점심때 주지 않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1시간을 줘서 9시부터 6시 반까지 근로시간이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쉬기로 하고 일찍 퇴근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법 위반이거든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어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30분 휴게 시간 주시면 되고요.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라고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겠죠. 이걸 구분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알고 계시고요. 위반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까 휴게 시간 부여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그 휴게 시간 30분, 1시간 정했으면 그 시간 동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사건인데요. 경비원 분들 있으시죠? 아파트에서 주간, 야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간 휴게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야간 휴게 시간이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 기간도 일한 걸로 간주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달라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휴게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휴게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가수면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즉각 반응해라. 그리고 근무 초소 내에서 불을 끄고 있지 말고 불을 켜고 있어라. 이런 지시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 근무 수당 청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한 사례예요. 휴게 시간, 점심시간 중에서 근무지를 벗어나지 말고 대기하고 혹시 고객 응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응대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그 사건인데요. 당연히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라 라는 판정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건들을 인식을 하시고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그 휴게 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나는 사업주분께서 나는 휴게 시간을 정확하게 보장을 해줬는데 근로자가 갑자기 휴게 시간 1시간도 임금 산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청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의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휴게 시간 안내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쉬세요,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해 놓는다라든가 휴게 시간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는다라든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서 CCTV를 설치를 해 두시면 나중에 실제로 근로자가 핸드폰 하시면서 쉬시는 시간이라든가 취침을 하는 그 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런 근로자의 추가 근무수당 청구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겠죠.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가져왔어요. 법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법정 근로 시간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 근로 시간이에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 이 법정 근로 시간이고요. 이 기준 근로 시간을 넘는 근로 시간, 그게 연장 근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8시간보다 더 일한다. 그 더 일한 만큼이 연장 근로고요. 일주 40시간보다 더 일한다.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만큼이 연장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정 근로 시간은 뭐냐? 소정 근로 시간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인데요. 이 옆에 있는 법정 근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 정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해요. 하루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개념인데요. 연장 근로 시간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요. 휴일 근로는 당연히 아실 테고,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 사이에 일한 시간을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는 15,000원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라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고요. 물론 이거는 5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산 방식대로 산정을 해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이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